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공항에서의 법질서 첫 번째 편 녹음입니다. 제가 법질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법질서는 우파의 용어죠. 법과 질서. 제가 법질서라고 지금 구글에 쳤더니 한글로 쳤죠. 그랬더니 그 법질서라는 말을 포함한 신문 기사가 쭉 보이는데요. 조금 읽어보면 법질서 확립이 국가혁신의 기초, 혹은 법질서 바로서야 위기 극복 국가혁신, 혹은 민주주의 후퇴 부른 법질서 정치, 혹은 총선의회 엄정한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중요. 그래서 이 법질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사들, 이 지금 나온 제목들은 전부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질서라는 말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짐작하기에 한국에서 법질서 혹은 법과 질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것은 이 서양 정치에서 law and order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지?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보다가 거기서 law and order를 많이 팔아먹는구나. 우리도 그 말을 쓰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을 해요. 그래서 저의 추측을 확인해 본달까? 좀 더 알아보는 차원에서 제가 법질서 박근혜 이렇게 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법질서 이승만 이렇게 하니까 그 기사의 제목에 혹은 글의 제목으로 이승만은 잔뜩 나오지만 법질서라는 말이 나오는 이승만 글은 별로 없어요. 제 짐작하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연설들을 모아다가, 혹은 그 사람이 쓴 글을 모아다가 무슨 서치 같은 걸 해보면 법질서 혹은 법과 질서라는 표현은 당시보다 지난 10년 동안 훨씬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상상해낸 건 아니고요. 이런 언어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Corpus Linguistic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발달로 이런 걸 셀 수 있게 되어서 생긴 그런 언어학의 분야이죠. 제가 Corpus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국말로 없어요. 굳이 있다면 말뭉치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말들을 잔뜩 모아다가 그걸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전처럼 그렇게 잘 정돈된 거 말고 사람들이 쓴 말, 신문 기사, 방송에서 읽은 말, 혹은 대화한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말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법질서는 65년부터 75년 사이에 몇 번 쓰였는가, 혹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몇 번 쓰였는가, 그런 거 해보는 거죠. 여하간에 법질서라는 말을 제가 왜 하냐? 제가 어제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까 저의 관심을 끄는 두 개의 기사가 있어요. 사실 두 개의 기사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 두 개의 기사를 법질서라는 공통 분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 다 공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법과 질서라는 차원에서 생긴, 그걸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정책이라고 해야 될 텐데, 정책 혹은 법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두 개의 기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 중에 하나, 이거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 관련된 것인데, 이 글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 글이 지금 혹은 요즘, 즉 10월 초에 이 글이 나오게 된 이유는 뉴질랜드의 어떤 법이 10월 1일부로 효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즈음하여 이 글이 나온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기 전에 이 글을 쓴 사람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는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교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이 글이 사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이걸 신문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잡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theconversation.com 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는 사실 호주판, 영국판, 미국판, 불어판, 스페인어판 등등이 있는데, 제가 당연히 저는 호주판을 보고 있죠. 그 호주판의
과학과 기술이라는 섹션에 지금 머리 기사로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리조나 대학이 왜 이게 이 기사가 뉴질랜드에 대한 건데 뉴질랜드 법에 대한 건데 왜 아리조나에 있는 대학 교수가 뉴질랜드 법에 대해서 글을 썼나? 이 사람은 온갖 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마구 써대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사람이 여자고 first name이 카티나라는 사람인데 현직은 아리조나 대학 교수지만 이 사람을 쭉 추적해 보니까 뉴질랜드 법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96년에 UTS, 시드니에서 UTS라고 부르는 대학,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그 대학, 저 시드니 한복판에 있는 그 마당도 없는 그 대학, 그 대학에서 처음 학위를 했어요. 그때 그냥 대학을 졸업했죠. Bachelor of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흔히 좀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Information Technology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혼돈하시죠. Information Technology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니까 컴퓨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죠. 96년에 그걸 하고 나서 2003년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는 울릉공 대학에서 받았네요.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히 시드니와 혹은 뉴사우스웨일즈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 법학과에 가서 옆에 있는 법학과에 가서 또 학위를 하나 해요. 그거는 범죄 예방 뭐 그런 거에 대한 석사 학위를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죠. 오늘날의 이 기술이라는 것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공학 이런 걸 한 사람은 법을 조금 하면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사람이 2015년까지 울릉공 대학에서 일하다가 2016년에 이 울릉공 대학의 정교수가 된 다음에 그때 아리조나 대학에 또 자리를 하나 얻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뭐 몸은 미국에 가 있으나 관심은 여기 호주 뉴질랜드에 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의 법 하나를 두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글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1년에 공항을 한 번 이상 지나가시는 분은 그 국내선 말고 국제선 공항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도착하신다거나 혹은 뭐 호주에 도착하신다거나 아마 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시는 분이라면 이 기사의 내용이 관련이 있어요.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의 제목은 영어로 읽을게요. 그 나머지는 그냥 번역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목이 이겁니다. Traveling overseas, 외국 여행을 하십니까? What to do if a border agent, 그 border agent, 그 세관에 계시는 분이 demands access to your digital device. 당신의 디지털 디바이스, 당신의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이나 아니면 랩톱이나 그런 거를 좀 보자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보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들고서니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열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이 벌써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항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랩톱을 열어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즐겨찾기, 그 북막 그것들을 보다가 거기에 무슨 공개된 장소에서 남들과 함께 보기에 좀 꺼림직한 그런 내용, 남사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곤란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과거에 들은 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10월 1일, 2018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이 법에 따라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글이죠.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알고 있었겠죠. 그 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지 않고 그 국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쭉 따라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 전체 기사를 요약하는 문단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이번 달에부터 실행되게 된 이 법은 그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 여행자들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달라고 해서 거기를 열어볼 그럴 권리가 생겼다. 그럴 힘을 주게 되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글을 앞으로 쭉 쓸 것인데 오늘은 이제 처음 뉴질랜드 법에 대한 이제 글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oth Australian and New Zealand customs officers are legally allowed. 그러니까 이 일은 뉴질랜드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질랜드 법 때문에 이 글을 이번에 쓰게 됐지만 과거에 이미 호주에서도 이런 권리는 그 세관에 그런 힘이 있었어요. Both Australian and New Zealand customs officers. 그 뉴질랜드에도 그렇고 호주에도 그렇고 그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legally allowed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힘이냐? 그냥 가방 속을 뒤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이나 랩톱이나 이런 걸 달라고 해서 그 패스워드도 달라고 해서 그걸 막 열어봐서 그 속에 있는 파일도 보고 텍스트 메시지를 누구랑 주고받았는지 혹은 텍스트 메시지 내용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걸 뭐 외국 사람한테만 하고 호주 시민 혹은 뉴질랜드 시민은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할까봐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런 건 관계없다. 당신이 그 나라 시민이어도 의심나면 그 세관에 있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조사하자. 그러면 그거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비행기로 갈 때는 이렇고 배로 가면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어떤 경우건 국경을 넘기만 하면 그 나라 사람이냐 외국에서 온 사람이냐 관계없이 지금 이걸 달라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행동, 패스워드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당연히 생기겠죠. 패스워드를 안 주면 못 보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패스워드를 주지 않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 법의 일환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 이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뉴질랜드에서는 5,000불을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벌금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캐나다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캐나다에서 이런 걸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패스워드를 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건 제 거예요 뭐 이런 거 한다거나 아저씨 뭐 제 여자친구 사진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하면 벌금을 캐나다 달러로 5만 불까지 혹은 징역을 5년까지 먹일 수 있게 캐나다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얼마나 부드럽게 돼 있는 겁니까? 이거에 따르면 5만 불을 캐나다에서 5만 불을 먹이는데 뉴질랜드에서는 5천 불로 아주 뭐 살살 다뤄주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는 일선에서 그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럼 얼만큼 이 일을 많이 하느냐 그거를 이제 이런 글 쓰는 사람이면 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뭐 몇 개를 뒤졌으며 뭐 그 중에 몇 개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거를 발표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거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뒤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압수를 하는지 그런 숫자를 지금 여기다 끌어왔는데요. 2015년의 숫자와 2016년의 숫자를 비교했더니 5배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2만 3천 건 정도 이런 종류의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 있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것을. 2017년 상반기 숫자만 나왔는데 이거 다 미국 숫자입니다. 2017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숫자가 지금 15,000건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패스워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패스워드를 안 주면 그 미국 공항에서는 안 주시면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People have been threatened with arrest. 그 패스워드를 주지 않으면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위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기소 혹은 고발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기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뭐 알라시는 위대하다, 뭐 폭탄은 어떻게 제조한다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기소 고발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소 고발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 뭐 열어봅시다 뭐 싫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마음 먹고 그 패스워드를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열어볼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열어볼 수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세관에서 그 기계를 그게 뭐 핸드폰이건 뭐 노트북이건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압수를 하는 거죠. 어딘가로 사라져 버려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가져가면 뭐 10분 있다가 준다거나 뭐 1시간 있다 준다거나 그런 규칙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운이 좋으면 며칠 있다 돌려받고 좀 재수가 없으면 몇 주 있다가 돌려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여기 이 기사 속에 여러 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좀 헷갈릴까봐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어딜 간다라던가 사람들이 기소된다라던가 이런 얘기는 사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호주에 대한 혹은 뉴질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예는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벌금을 5,000불까지 먹일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벌금을 5만 불까지 먹이거나 혹은 징역을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속도로 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된 숫자만 봐도 15,000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안 주려고 하다가 기소가 되기도 하고 패스워드를 주고 나면 그 기계가 사라졌다가 한참 있다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관련이 있지만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기계 얘기가 아니라 그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는 여기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한 건데요. 비자 신청하는 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온라인으로 이제 미국에서 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비자를 신청할 때 당신 소셜 미디어 유저네임을 말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트위터 유저네임 혹은 당신 페이스북 유저네임 이걸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겠다 이거예요. 흔히 이제 이런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혹은 비행기표를 다 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쯤에는 이런 거라면 내가 안 가겠어 이런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다가 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질문, 그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질문은 그 선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여기 소셜미디어 유저네임을 물어보는데 뭐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빈칸으로 내버려 둬야지 뭐 빈칸으로 해도 비자는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거 당연히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참고로 2016년에 미국에서 비자 줄 때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할 때 이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일 때 이거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6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바마일 때 이거 3월 달에 이런 규칙이 생긴 건데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이런 규칙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규칙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의 정책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 이런 소제목이 나왔어요. What to do if it happens to you?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그 밑에 문단이 한두 개 있는데요. 제가 이 문단 두 개를 읽어보고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대학 교수이고 그러니까 강사가 아닙니다. 정교수이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법대에 가서도 또 이런 거 하려고 석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주는 답이 이거예요. 우선 그 세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하라는 일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알아보라 이거예요. 이거 글을 잘 쓰려면 이거를 알아봐다가 우리한테 말해줘야죠. 뭐 캐나다에선 이렇게 하고 호주에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선택인지 의무인지 알아봐라 그렇게 했고 선택인지 의무인지 애매하면 변호사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변호사한테 말하겠다고 그러라 이게 이 사람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죠. 뭐 신문기사 하나에 뭐 한두 문단 써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 짐작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글 쓴 사람도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세관에서 변호사한테 말하겠다. 변호사와 통화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구글 이 세 개의 회사가 모두 밝히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파스워드를 주는 것은 그것은 그 기계를 사용하는
그 약속, 그 소비자와 회사 간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어그리먼트. 약속을 어기는 거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회사 책임이 아닌 것이죠. 혹시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그 회사의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규칙, 혹은 세이프티 프랙티스, 그 기계가 안전하냐, 더 이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등등에 대한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패스워드를 주면. 따라서 이 정부가 지금 어떤 사람들더러 하라는 이 행동이 상당히 곤란하고 난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글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많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음으로써 이런 것에 관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합법이니까, 이런 게 뭐 정부가 정말로 하는 일이니까, 혹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누가 그걸 열어보라거나 혹은 뭐 패스워드를 달라거나 하면 세관에 계신 분이 개인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인데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다음에 거기에도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8년 10월 10일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